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3월 13일 전 선고가 유력해진 상황. 하지만 계속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판업기에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비선 진료 의혹을 받던 김영재 원장이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드러난 대통령의 거짓말.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헌재가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기일은 24일.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을 헌재가 절충해 27일로 변경한 겁니다. 한편 어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강윤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대변인이다, 법관도 아니다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강 주심이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며 그를 재판부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며 각하했습니다. 탄핵심판 열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측의 방해 전략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길고 긴 탄핵심판이 끝을 보이자 대통령 대리인단 공격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들어가면 이제 바빠지시죠? 지금도 바쁩니다. 예, 제가 대선 들어가면 바빠지셔 이 말씀 뭐냐면 네. 탄핵 인용될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읽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비듬사순 아니에요. 아, 비듬사순? 비달사순이 아니라 비듬사순. 저는 봉도사로 알고 있었는데. 비듬이 뭐냐면 잔머리를 많이 쓰면 비듬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에 네.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는 살짝 여 변호사님 한 수 위이신 것 같아요. 경력에 있어서 예. 제가 조금 위죠. 예. 노영희 변호사는 저한테 옛날에 제가 판사한테 재판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법정에서 많이 봤어요. 변호사로. 예. 그때는 그 노영희 변호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널이 되니까 같은 배석 판사가 되더라고요. 앵커가 재판장이고 나머지 배석 판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노영희 변호사가 예. 나이가 안 많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50대 가까이 될걸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예. 아들이 큽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촛불 때도 막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차재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양기열 변호사님이 진행을 했어요.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갖고. 아, 네. 예. 근데 잘하시더라고. 계속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나오셨죠? 아니요, 저는 나왔나요? 어제 안 나왔습니다. 헌재 얘기하려면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러세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있으세요? 많은 국민들은 아마 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 소름이 돋거나 아니면 저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답답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굉장히 살벌한 언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김평호 변호사가 네. 자기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중환 변호사를 막 야단을 쳤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 대목이. 그건 그렇죠. 예. 근데 말들이 좀 살벌해졌어요. 네, 굉장히 언어가 살벌해지고 좀 그 공개적인 특히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대심 판정이 갖고 있는 권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권위에 좀 그 걸맞지 않는 그런 그 품격을 잃은 언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재판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 김평호 변호사님은 대한변협 회장 회장이시죠. 출신이죠. 예. 무척 사회적으로 이 존경받는 지위에.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무척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김평우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도 했지만은 예. 우리가 존경하는 김동리 선생의 아드님 아닙니까? 차남이요. 차남이요. 아드님하고 차남하고 뭐 틀립니까?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왜?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죠. 그 김평우 변호사의 이 변론 태도를 쭉 보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왜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를 하잖아요. 예. 미국은 거꾸로고. 거꾸로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이 연차가 오래된 변호사들은 앞에 판사들 보면 전부 다 어리게 보여요. 실제로 김평우 변호사가 74세고 예. 88회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시험이 가장 빠른 사람이 김희수 재판관 잘 모르겠고 나머지 10회 이후입니다. 예. 뭐 이정미 지금 권한대행은 46회고 예. 그러면 무려 18년 차이죠. 그렇죠. 그런 김평우 변호사가 볼 때 이 뭐 재판관들은 전부 다 좀 어리게 보일 수밖에 없죠. 나이로 보나 뭐 시험으로 보나 법조 경력으로 보나. 예. 근데 사실이 있죠. 우리가 그 법정 들어갈 때 변호사들 꼭 인사합니다. 인사해요. 보셨죠? 예. 뭐 일반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변호사들은 꼭 들어갈 때도 인사하고 나올 때도 인사합니다. 예. 저도 그게- 피의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항상 아니, 그걸 공사하는- 아시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더 부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왜 인사하냐면 있죠. 이거는 재판부가 아무리 사실 지금도 저도 지금 재판부 법정에 들어가면 거의 다 후배들입니다. 한참 후배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신성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사법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에 내가 승복하겠다는 취지예요. 그게 인사하는 게. 예? 예.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뭐 불만도 있고 그다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이제 속으로는 얼라들이 뭘 알아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고 일단 법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인도 어떤 우리나라 사법 제도 때문에 시험도 합격하고 변호사도 제가 돈도 벌고 그다음 대한변협 회장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사법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맞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근데 김평우 변호사님이 지금 하신 여러 가지 변론을 보면은 사법권에 대해서 조금 당신들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하는 사람들 아니야 하는 모습이 막 드러나거든요. 옳지 않죠.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평우 변호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견을 뭐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재판장에서 있지만 그걸 사법권을 존중하고 좀 순화된 모습으로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후배가 바라보는 저는 뭐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후배니까 후배가 바라보는 선배 법조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로스쿨 나와가지고 뭐 법조 경력 거의 없는 변호사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선배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이 문제가 아니고 사법권에 대한 어떤 존중심, 존경심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걸 가지고 재판에 임해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평우 변호사의 대리인단 변호사의 이런 태도는 좀 자제돼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자, 차 교수님. 예. 결국 24일을 최종 변론으로 하려고 했다가 네. 대리인단 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월 3일로 연기해줘라. 네. 했는데 결국 3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27일이나 28일까지는 한 번은 연기해 줄 것 같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결국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일종의 그 불공정성을 좀 불식시키면서 그러면서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애둘러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소름 돋는 게요. 예. 27일이 17차 변론 아니에요? 예. 선고가 18차예요. 이 정권은 18숫자고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게요. 오, 깜짝 놀랐어요. 3월 4일날 촛불 집회도 18차 촛불 집회예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촛불 집회가 될 것 근데 같은데. 우리 정 의원님이 형사재판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재판이 형사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탄핵재판도 있고 묘사재판이 있는데 이혼 재판도 있고. 또 경험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근데 형사재판은 예. 모든 게 공판기일입니다. 선고기도 선고 공판이라고 그래요. 선거 공판. 예, 근데 민사는
선고 기일이라 그러지 변론 기일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탄핵 절차는 이 형사 재판 절차 준용하기 때문에 그걸 그 심리 기일 아니면 변론 기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변론 기일이라 그런 다음에 공판 기일을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선고는 선고 기일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딱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워낙 전문가시라 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중요한 어려운데. 얘기인 줄 알고 그 신경 쓰고 들었더니 중요한 얘기 맞네요. 자, 최 교수님,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27일 날 가서 또 이거 대통령 피청구인이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해갖고 또 연기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 가능성은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명히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27일이 최종 변론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26일까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7일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놓은다고 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 27이라는 그 마지노선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진 않겠죠. 예를 들어 26일 날 나오겠다. 그러나 나오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주일 뒤, 열흘 뒤까지는 그렇게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날 퇴임하지만, 근데 만약에 가면 지나서 한 3월 초로 마지막 대통령 이 최후 진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평의에만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퇴임을 하면 그 결과는 8인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만약 지연작전을 쓰자고 한다면 그 수도 그렇게 늘어질 수는 없다. 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이게 지금 최후 변론이나 최후 진술을 하기보다는 저는 2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신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서 나갔을 때는 또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2월 25일 전후에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별도의 한 장을 만들어서 대국민 직접 호소 또는 대국민 직접 업소를 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차차 논의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그런 식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자신이 탄핵 심판에 임하기보다는 어제 그 법률 대리인단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법리 싸움을 하고 논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다투겠다는 생각보다는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저는 2월 25일이라는 이 기점을 전후를 해서 상당히 뭔가를 하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 나가서 피청구인이라고 하는 좀 그 명예스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보통 취임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담화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낼 수는 그것이 있을지 담화가 될지 아니면 기자 간담회가 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정규제 TV를 할지 자꾸만 이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형식을 아마 취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필요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느닷없이 우리 장윤성 기자가 있는 오마이TV에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 탄핵 인용이 돼야 될 필요성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또 거기서 잘 얘기하면 느닷없이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로. 그러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귀에 걸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낮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을 하게 되면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신문 절차도 거쳐야 되지만 국회 측 대리
대리인단의 신문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만약에 막 그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묻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할 선택하기 거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살벌한 언어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서울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전, 시가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수층의 집결,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여 단결하라, 집결하라 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것은 내란 선동 혹은 내란 예비 음모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벌한 언어들을 그냥 쏟아낼 리는 없고 이미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예견되고.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다시 세력 규합을 해서 내년에 있을 혹은 또 다음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피하고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을 안 하면서 검찰로 넘어가면 자연히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게 공백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구속 수사를 피하고 그 다음 단계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계 모색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을 저희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그런 예측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김평우 변호사가 느닷없이 그 전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보수층과 촉진하고. 선동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런데 그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심 무슨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단결하고 뭐 그까지 힘을 내야지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다. 이제 만약 그 인역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이런 뜻이 아닌지 계속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쳐도 이 대한변협 회장까지 지낸 분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이 말이 나온 거는 김평우 변호사도 일견 그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다 읽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럴 바에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깽판이란 말씀은 좀 뭐 하지만은 이미 다 해시고 뭐 그래요. 하여튼 어떤 이제 태극기 집회 측에 분노를 레이블 통해서 전해주겠다. 이 말이 될 수 있죠. 헌법재판관들도 물론 TV 뉴스 보고 다 하니까 이제 촛불 집회도 있고 반대편 집회도 있고 다 알겠지만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 헌법재판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정은 있죠. 정치의 무대가 아니고 법의 무대입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싸우고 그다음 증거관계에 다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거의 선동, 뭐 내란 음모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란 특정이 안 되니까 뭐 선동의 대상이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재판부를 향하는 면 한 면. 이렇게 당신들이 잘못 판단하면은 진짜 뭐 아스팔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잘해라.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오늘 당장 그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한 면. 이런 걸 자기도 이런 말을 하면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재판관들 뭐 기분 지금 좋게 해도 지금 뭐 탄핵이 이길까 말까가 이기지 못하죠. 그런 판인데 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뭘 좋겠냐. 그거는 이제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거라도 하겠다. 이런 거 지금 김평우 사실 변호사가요. 그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이 탄핵 그 대리인단 참석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이분이 사실 그 아까 18차 변론 뭐 17차 변론 그랬는데 이때까지 사실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평우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역을 한정거장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는 뭐 제가 몇 번만 우리 고등학교 동기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할 수 여기도 법정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중환 변호사 15회죠. 25회 사부시험 25회인데 앞에 그 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배들이거든요. 그 검찰 선배도 안창 그 재판관 같은 경우 있고 이 때문에 그 이중환 변호사는 이렇게 김평호 변호사 같이 말을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일단 자기 선배들이 쫙 있는데 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김평호 변호사는 딱 보니까 대리인단 측에서 보니까 이분은 기가 안 죽을 뿐이다. 그리고 이분이 좀 막말해도 재판관들이 감히 제지를 못할 뿐이다.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고 대한변협 회장했고 나이 있고. 그러면 사실 저도 판사할 때 있죠. 네? 앞에 변호사님들이 나오시는데 머리 저처럼 그때 허옇고 저는 그때는 머리는 좀 감했습니다. 허옇고 나이 드시고 시험 선배 나오시면 있죠. 좀 함부로 하는 분도 계세요. 막 증인 제가 기각한데도 증인 이거 꼭 받아줘야 한다. 그러나 심지어 지금 여당의 모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법정에서 제가 판사 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제가 후배니까 그렇게 좀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평호 변호사의 필요성이 여기 있다.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이 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게 전에 주장했다가 적법하다고 법무부에서 이미 그렇죠.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게 적법하지 않다. 졸속이었다. 뭐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반론권을 줘야지. 근데 이제 그게 적법하다고 법무부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게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된다 이게 위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헌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달라 하면서 여기 계시는 대표 말씀 또 좀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여 변호사님의 친구분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얼른 넘겼어요. 근데 이중환 변호사는 그걸 왜 나한테 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고 그래서 아니 눈을 감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제 그 이중환 변호사가 끝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갑자기 뭡니까 조은영 변호사가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김평호 변호사의 이런 아주 상당히 그 강한 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에 가까운 그런 변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기피 신청할 줄도 몰랐고 그 내용도 잘 몰랐다. 일종의 그 지금 법률 대리인단이 각 개별적으로 지금 다 한 분 한 분들이 대충 대리인단이지 자신들이 지금 통합된 의견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는 식으로.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인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인데. 국가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따로. 그렇죠. 그걸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동안에 이중환 변호사가 그 대리인단의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대변인격처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중환 변호사도 상당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왜 지금 김평호 변호사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은영 변호사는 다시 또 기피 신청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그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부분 이중환 변호사가 초기에 변론 준비기일 때 그때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변론 때 그때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무부에서 적법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법무부에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률 대리인단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 다 이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16차까지 올 동안은 그동안은 그대로 다 진행해 와놓고 지금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부분을 따져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자체가 페널티를 딱 불었더니 너 축구 규칙이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어제 사실 김평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이 보수라는 분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촛불 민심이 연이는 이 광장에 나와서 폭력 사태 한 번 없이 평화적인 이 시위를 통해서 이 상당히 대통령의 그 퇴진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치권이나 보수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헌법적 테두리, 법적 테두리에서 하자. 그래 이야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탄핵 심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틀을 깨고 나가자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법치, 헌정 질서, 이런 가치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
일종의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감추죠. 한마디만 예. 좀 보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 어제 변론기일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났어요. 예.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은영 변호사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누가요?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이제 조은영. 예, 조은영 예. 변호사님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뭐 욕설을 막 퍼부으면서 오호. 예, 그러면서 그 쓰레기 언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 굉장히 그건 뭐 보도도 안 나왔는데 나왔나요? 보도됐습니다. 어디서요? 오마이 TV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메티브 잘 안 들으니까. 아니 좀 많이 보세요. 아니 근데 엄청나게 오전에만 1000번이 넘게 공유가 됐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보고 함께 분노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너무 지금 막말을 쏟아낸다 진짜. 그러니까 막말을 쏟아내는 것 기저에 그 차 교수님 말씀처럼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썼던 게 무슨 소설을 쓰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이 벌어진 상황을 계속 팩트체크를 하면서 기사를 썼던 거잖아요. 그 사실에 국민들이 놀라서 촛불을 들고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을 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네 쓰레기 같은 그런데 니네가 기자들 그런 때문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이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수석 대리인, 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이 아니라 국회의 수석 대리인.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재는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탄핵 결정 거부하면 국민 영웅 될 것. 헌재가 공정하게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이걸 보면서 딱 드는 느낌이 막말에 대해서 특강을 받는 것 같아요. 막말 김용민 선생으로부터. 근데 진짜 좀 그 국민들이 놀랬어요. 진짜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법정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연세도 있으시고 경력으로 보나 법조 이력으로 보나 모든 게 선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인격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맞습니다. 참여하시는 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또 참여하고 계시면 올 여름에는요 네. 성주 참여 좀 드시죠. 아재 개그에는 못 당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께서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하면 네. 이게 탄핵 소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끝나는 거죠. 그런가요? 예. 진행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헌재법을 봤더니 네. 탄핵 소추가 이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공무원은 네. 파면이 되면 예. 탄핵 소추는 중지한다 그랬는데 이건 파면이 아니라 자진 사퇴 아니에요. 그 파면이라는 게 신분을 잃는다는 걸 의미한 거죠. 공무원이 자진 사퇴란 게 있나요? 의원 면직, 그것도 면직입니다. 공무원은 있죠. 내가 오늘 그만두고 싶다 해서 사표 내고 들렁 나가도 이게 사표 효력이 없어요. 그걸 수리를 해가지고 퇴직 명령을 내려야 돼, 인사명령으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면이 돼도 있죠. 파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위에서 그대로 당신 신분 상실시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상실되니까 더 이상 그 탄핵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은 있죠. 예. 이건 누가 명령 내릴 사람이 대통령이 없죠. 없잖아요. 예. 대통령 위회가 없으니까. 그 대통령 사퇴하면 그 대통령이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 있죠.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리에 없는데 무슨 탄핵을 합니까? 탄핵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양론이 없나요? 이걸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고, 우리나라 이제 탄핵 재판이 이제 두 번째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례가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사퇴를 할지 안 할지 앞으로 지금 뭐 보면. 만일에 한다면 제가 이제 양론이 있다 하면은. 예. 저는 헌법재판이 이로써 끝난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사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을 당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치면은 파면 아닙니까? 파면이죠. 파면이고. 예. 그다음 사퇴하는 건 의원 면직입니다. 내가 뭐 잘못이 있고 없고 때문에 가사 사정을 이유로. 예. 그다음 일신상의 이유로. 예.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탄핵이 되게 되면 다 상실되죠. 다 상실되는데 예.
그 의원 자진 면직. 사퇴하게 되면 의원 면직이 돼. 면직은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뭐 사퇴하면 자진 사퇴하게 되면 그렇죠.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갖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되는 거죠. 만일 대통령이 예. 뭐 치매가 걸렸다거나 예컨대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 치매가 걸렸었거든요. 걸렸었죠. 치매가 걸렸다거나 신병상의 중대한 사유로 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그 어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자기가 사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 해줘야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게 어려운 게 지금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사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예우가. 예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만일에 경호원 한두 명만 붙어있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뭐 최소한의 그 정도만이니까 자진 사퇴하더라도 좀 예우받기는 힘든 분이죠. 양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거죠. 양론이 여기서 딱 한 명 있네 보니까 있는데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의 파면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해당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파면이라는 게 이제 직을 잃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지 공주 앞에 지금 요즘 문자 20대, 쓰는지 10대들한테 모르겠습니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번데기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한전 앞에 촛불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권자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자진 그 주장이, 사퇴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통령이 그냥 간두면 피청구, 그러니까 심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재가 수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예. 또 다른 의견은 뭐냐 반론이 또 있더라고요. 있죠. 있죠. 예. 충분하게 심리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만큼 다 해난 상황에서 이제 결론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위헌 행위이지 않습니까? 위헌 행위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름대로 이 징계를 가하는 이 하나의 선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건 해석이거든요. 그건 해석이에요. 아니, 맞아. 이게 또 헌법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헌법학자도 틀릴 예. 수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있죠.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다루는 법률을 기관이지 따지죠. 어떤 저도 그거에 정치적 대해서 목적에 소통이 의해서 앞으로 선례를 만들어 대통령이 또다시 이와 같은 국정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때문에 이런 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야 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는 청문회를 다시 백서 국정조사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불러놓고 당신이 뭐 잘못했냐 쭉쭉 조사하고 그다음 청서 백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걸로 충분한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정치적 어떤 판단할 수는 정치적으로 없는 이런 게 거죠. 유용하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걸 말하자면 이혼 재판이 있죠. 아까 이혼하셨다 예. 그랬죠. 이혼 재판이 있죠. 이거 한참 남의 하다가 개인사를 자꾸만 들쳐내요, 그렇게. 내가 여기서 먼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혼 같은 거 한참 하다가 예. 이혼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있죠.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예.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판이. 예컨대 이혼 예. 소송 같은 거. 형사도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예. 그건 눈을 깜짝 안 그리시네 보니까. 네. 간통죄 있을 때 혹시 놀라실까 아, 싶어가지고. 간통죄요? 네. 어, 간통죄 있을 때 있죠. 예. 재판을 쭉 하잖아요. 막 그 뭐 여관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예. 이야기까지 하다가 고소인이 고소 취하면 그대로 각각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반의사 불벌죄. 신고죄입니다. 친고죄인가요? 아니 그런데 아까 아직 최 교수님 저도 이제 정치적인 물어봤더니 예, 예. 이런 거에 그 파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파면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파면할 임명권자가 없기 예, 때문에 예. 파면자가 없는데 예. 그 요 규정은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까지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일부 헌법학자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아니 정치적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지금 그 정의를 내리신 거지. 예. 이 그 지금 헌법학자 헌법학자가 말씀하시는 거 이거죠. 그걸 한번 불러보게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 아 헌법재판소 하는 일이 그분 뭡니까? 누구예요?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게. 헌법재판소 그럴 수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위헌적인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규정을 남기겠다 사례를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탄핵 재판 하는 거예요. 예. 헌법 질서를 깨뜨린 대통령을 데려다 놓고 예. 재판을 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으면 있다. 인용 기각하는 거지. 예. 이게 이미 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없는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그게 부관 참시를 한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그 헌법학자 진짜 아니 전화 근데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전문가가 오늘 아니지만 요 끝나고 다른 방송 같이 나가는 경우 없네요. 거기서 마저 싸우시고 저희 방송에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헌재 재판관이 경호 요청을 했어요. 예. 무척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경호 요청해야죠. 지금 이런 전례가 없지 않나요? 경호 요청하고 그런 전례가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던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그 민심이란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와글와글 안 그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 있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진짜 경호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두 사람만 어떻게 테러를 당했다 예컨대. 못 나오게 되면 다치거나 그렇죠. 7명이 돼야 되니까. 6명이 돼버리면 심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 아니 워낙 탄핵을 반대하다 보면 지금 정상적인 절차로는 탄핵을 중지시킬 수 없다. 이러면 저는 그건 모든 걸 떠나서 이런 중요한 재판에 그리고 국민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갈린 이런 재판에서는 헌법재판관들 보호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 이런 테러가 아니라 최소 의결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7명이 안 되게 만드는 외부적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런 그걸 걸 노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 결과가 그래 될 수도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있으니.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김평호 재판관이 아까 선친이 선친이 김동리 선생이라고 그러죠. 예. 김동리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책에 등신물이라는 소설 예. 우리 열심히 막 줄 긋으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김동리 선생이 상당히 대한민국 뛰어난 소설가인데 저는 김평호 변호사 이 소설적 상상력 이 기각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이 경우까지 하고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지금 치안 그거 하는데 인력 부족하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분들의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문단 대비를 위한 습작.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진짜 살벌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지나친 상상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 경호까지 하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국력 낭비고 국격 추락이죠, 사실. 예. 근데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됐을 때 극단화된 폭력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취재를 좀 해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이 세력들의 일종의 테러 같은 것을 경찰들이 잘 대비하지 않으면 만일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과연 대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럴 땐 저한테 물어봐야죠. 아 그래요? 이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 네. 탄핵을 주장하던 무슨 퇴진행동 네. 이런 데서 더 이상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이 됐으니까 기쁘니까 우리 집회하자. 그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오거든요. 네. 탄핵 반대했던 분들이. 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거를 주장하던 측은 기쁜 마음은 있겠지만 네. 그분들이 다시 모이지 광장으로 말아야- 나오는 일은 없어야 없어야 되겠다. 다시 전해 주세요. 100% 전화- 그럼 충돌이 없어집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7일 하게 되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됐어요? 한 2주쯤. 뭐 근데 그거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27일 날 하나, 24일 날 하나 이미 결론은 나 있고. 예. 제가 월요일 날 나와 말씀드렸던가요? 기록이 3만 페이지가 넘잖아요. 32,000페이지라고 하는 건 제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3만 5천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32,000이요. 그동안 3천 페이지 줄었네요. 쓰는 김에 3,000페이지 더 쓸까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강일원 재판관이 정말 훌륭하지만은 예. 2월 27일 날 결심하고 나서 판결 기록 볼 시간도 안 됩니다. 만일 안 봤다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때문에 제가 볼 때 기초공사는 이미 다 돼 있다. 그 안에 지붕 좀 얹고 인테리어 정도 하면 될 정도로 해놓았지 않겠느냐. 또 강일원 재판관이 제가 같이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은 항상 일을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강일원 재판관이 모시고 있던 대법관님이 S모 대법관님인데 굳고 칭찬을 했거든요. 일을 너무 잘한다고. 그걸 뭐냐면 대법관들이 일 잘한다는 거는 판결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법관도 선고하기 전에 검토할 시간도 많고. 이 방송이 나가면 공정성의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공정성. 아니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벌써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우리 여 변호사님의 특종인 줄 알았더니 이미 보도가 됐다네요. 아니 저는 헌법변호 잘 모르고 그분들 잘 모르지만 예. 제가 그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 중에 아니 연구관은 이번에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근데 보도에 보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주심의 그 과정이겠죠. 의견을 받들어서 지금 미리 지금 초안을 지금 다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이런 재판은 예. 일반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관들만 할 거예요. 아마. 정작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이제 그 날짜는 보통 이제 13일 안에는 네. 무조건 할 네. 터인데, 두 가지가 궁금한 게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이게 디테일한 궁금증입니다. 13일 날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하는 거 정도로 현재 이분들이 재판관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는지 아니면 3월 10일쯤에 하고 퇴임식은 13일 날 하는 요 좀 이렇게 시간을 같은 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지 요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 또 하나는 자, 이게 우리가 며칠 날 결정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언제쯤 치러질까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를 하냐 안 하냐. 제 생각에 두 번째 기에 쉽네요. 예. 네, 재판관들은 정치적 고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왜 안 하냐 하면 그 중에 있죠. 재판관 중에 예. 뭐 어떤 분은 정치적 고려를 하자 그걸 의사를 내비치는 분도 있겠지만 예. 판사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걸 수치로 생각합니다. 수치. 중립적 위치에서 예, 내가 얘기해야 된다. 판사이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의견을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이때 해야 되니까 이때 합시다. 그런 말 내는 순간 그 수치다. 그 헌법재판관은 물론 내부적으로 말하니까 그 나머지 7명한테 아주 그 모욕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는 그거는 안 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13일 날 그거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뭐 법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그날 밤 12시까지가 임기 아니겠습니까? 임기죠. 예. 이제 근무 시간은 6시까지니까 그때까지 하면 되겠는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만일에 10일 날 했다. 예. 그러면 퇴임 3일까지 그게 엄청난 공격도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견디려고 할까? 그러니까 차라리 퇴임하는 날 하든지 예.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평임한 끝내고. 13일까지 해놓으면 예. 선고는 그 이후에 됩니다. 그럼 이정미 재판관한테 오는 그 부담을 좀 피할 수 있겠다. 이정미 재판관이 아주 진짜 그 순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착해요, 사람이. 그래 저런 분이 어떻게 저 큰 재판을 참 하나 진짜 신기할 정도인데 그분이 지금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그 13일 넘기려고 하는 박 대통령 측에 지금 엄청난 공격을 지금 몸으로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만일에 그 인용이 됐을 때 지금 탄핵 반대하는 측에서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권한 대행에게 가장 데미지가 적은 어떤 선고 일자를 잡는다고 지금 고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피청구인 대통령 네. 대리인단 측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 예상되는 우리도 소설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번에 상상력이 잘 맞으면 제가 습작 데뷔시키겠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쪽에서는 아마 예. 27일 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또 어제와 같은 그러한 또 이 상당히 이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상당히 부각하고 난 뒤에 예. 극단적으로 다 같이 사퇴하는 그것이 대리인단의 예, 사퇴. 대리인단 전격적인 사퇴, 전원 사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뭐 지금 그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다시 또 뭐 법률 대리인단 선임해내야 되느냐 말느냐 이러면 시간 좀 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정치 어차피 이 헌법 심판 자체를 법리나 논리로 싸움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정치 여론장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할 이야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기 때문에 사퇴한다. 사퇴하겠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25조인가에 거기를 보게 되면 대통령 국가기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변호 대리인을 둘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네, 둬야 한다가 아니고. 변호사 강제주의는 적용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안 되죠. 예. 그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집회 지지자들에게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뿐이지 그러니까, 예. 이것을 다른 어떻게 심리를 막고 뒤집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하나의 또 변수는 아까 말씀했던 예. 대통령이 사퇴하는. 사퇴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예.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상상할 정도는 국민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청구인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정치권과 나름대로 이 퇴임 이후에
자신의 그 형사적인 소추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디펜스를 해달라는 그런 이 전제를 깔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야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고 제가 다 옳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서 석고대죄를 하면서 하야를 한다면 모를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1%도 안 돼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자진 사퇴는 없다. 자진 하야 가능성은 없다고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서워지네요, 점점. 왜 무슨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테면 바른정당이나 혹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방식대로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은 하야하는 선택하지 방법은 없다.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TK 보수를 모아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국회는 힘이 세다. 약한 여자 하나를 우리가 못 지켜주냐, 이 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약한 여자라고 비유를 총석도 그랬잖아요. 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때도 세월호 여성의 7시간. 사생활.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도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미궁으로 빠지게 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병우 그 구속영장도 그렇습니다. 기각된 상황이 거고. 왔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면서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약한 여자로 형상화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대통령이 짧게 이제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사법 처리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 반대쪽과에. 그러면요 옛날에 장수들이 딱 전쟁에 졌을 때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목을 탁 철하면서 내놓잖아요. 그 대통령도 내 생각에 사법 조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였던 사람으로서 나가면 좋겠다. 나를 처벌해달라. 내가 잘못했으면. 그런데 오늘 청와대 입장 보면 니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닥쳐 공격.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전쟁이 끝나면 있죠. 좀 국가 원수다운 품위를 보이면서 나 사법 처리해라.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청와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 좀 해주세요. 헌재 판결이 종착점으로 다다르면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법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